아까 계속 봤던 진행되는 물건 보면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이긴 한데 입찰가를 적을 수 없을 만큼 이렇게 가격이 지금 가격대가 안 맞다는 얘기는 그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다가 급락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바람에 감정평가된 금액이 1년 전의 금액인데 그 금액이 높게 평가가 돼서 현재 시세하고 차이가 나다 보니까 입찰가를 정하라고 시세 조사를 딱 해보면 차이가 많이 나더라. 그 바람에 뭐 64%까지 돼도 그래도 소용없다. 뭐 이런 금액대까지 내려오게 됐다. 이런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실거래가 그래프를 보면 전부 다 급등, 지금 급락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마지막으로 볼 물건은 화곡동에 있는 벨라하우스 2층 204호입니다. 밑에 보면 물건의 종별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근린? 상가. 근린 상가인지 밑에 지금 그림 보시면 빌라인지 피로티 구조 같아요. 근린 상가인지 빌라인지는 애매한 경우가 실무적으로 많아요. 뭘 가지고 확인하신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지금 물건의 종별이 근린 상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혹시 다세대인가? 빌라인가? 자, 그렇게 생각해 보시는데 요게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다세대 주택입니까? 근린생활시설, 근린상가입니다. 2종 근생이에요, 건물이. 다세대 주택 아니고요. 요거 주소지를 갖다가, 자, 요건 이제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건축물 대장 아니고도 좀 확인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디스코입니다. 디스코 앱 있죠? 그거에서 이 주소를 찍어 보시고. 그래가지고, 디스코에서 주소를 찍으시게 되면, 아래쪽에 이제 하얀 게 나오면 하얀 걸 클릭을 하게 되잖아요. 제일 아래쪽을 클릭하면 제일 위에 메뉴가 쭉 뜨는데 메뉴 중에 보면 뭐 실거래가도 있고 막 그런데 오른쪽에 가면 건물에 대한 정보가 있죠. 제일 위에 메뉴 중에. 우측에 좀 끝부분에 가면 건물 나오죠. 거기를 탁 클릭을 하면 바로 건물 정보가 나온단 말입니다. 건물 정보가 나오면 그 건물 정보와 관련해서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는 거예요. 내려가 보시면 건축물의 현황이라고 든 게 뜨죠. 6층짜리 건물인 거네 보니까. 근데 다세대잖아요. 공동주택. 5층 여기도 다세대, 4층도 다세대, 3층도 다세대, 2층은 그렇죠. 2층은 근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1층은 다세대 또. 아니 다세대 아니고 피로티. 그다음에 지상 1층에 또 다세대 계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층은 피로티 구조로 돼 있다. 지하도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주택이냐 상관없이 이게 문제인데 이게 위에 4개 층은 하나 둘 셋 넷 4개 층은 저기 그거고요. 빌라고요. 총 층수는 6층까지 올라갔지만 주택으로 쓰는 부분은 4개. 여기가 근생, 2종 근생이죠. 근생이고 2종인가 1종인가. 그 다음에 여기가 필로티 구조죠. 그 다음에 이런 건물에서 층수 개념에서 말이죠. 요 근생, 그러니까 빌라로 다세대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건 이렇게 4개 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4층으로 봐요. 원래 빌라는 4층까지예요. 4층. 근데 요런 근생이 있잖아요. 요런 것들은 이 건물 층수를 따질 때 안 쳐줘요. 필로티 요것도 안 쳐줘요. 2개는 안 쳐줘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 몇 층짜리예요? 4층짜리 빌라예요. 빌라인데 주차장 뽑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유리하죠. 1층부터 하나, 둘, 셋, 4개 져버리면 주차장은 어디예요?
그래서 일부러 피로티 구조로 막 만들고 여기 주차장으로 빼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 2층 요걸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2층을 안 져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지면 요 2층은 빌라로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생으로 빼면 층수에서 빠져요 또. 그래서 다세대 주택으로 빌라로 인정이 돼. 근데 우리가 지금 경매 나온 건 이게 나온 게 아니고 요게 나왔는데 이걸 짓는 건축업자 입장에서는 이걸 지을 때부터 어떤 계획이 있었죠? 4개나 있던데 여기에. 아 나중에 뭐예요? 주거용으로 쓰려고 짓는 거죠? 분양할 때부터 이건 주거용으로 분양할 생각으로. 근데 지을 때는 층수 개념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걸로 짓는 거란 말이에요. 다세대 주택이 5층짜리는 없어요. 지상 2층에도 다세대 주택. 표현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세대 주택이 있다는 게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냥 피로티 구조인데 다세대 주택의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되니까 이건 근린 상가로 취급되는 거예요? 다세대로 취급되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다세대요? 근린 상가죠. 근린 상가죠? 그렇잖아요. 근린 상가지. 오케이. 요겁니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적을 보니까 면적은 10평 정도가 되니까 10평 정도면 방 2칸 정도가 적절해요. 실평수 10평은. 그 다음에 매각 물권 현황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감정가는 2억 1천입니다. 근데 41%까지 떨어졌어요. 1억도 안 되게 떨어졌습니다. 8,600까지. 자, 그래서 진행 중인데 사진 보시면 이제 신축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사진 밑에 보시면 6층 중에 2층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6층인데 빌라 요게 지금 4층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건 괜찮은 거예요. 빌라인데 합법적인데 다른 용도로 이렇게 해서 사실은 많이 뽑은 거죠. 사용 승인은 16년도에 났으니까 요건 좀 준공이 된 것인데 신축에 가깝죠. 한 6년, 7년이니까. 아, 방 3개짜리네요. 조그맣게 많이 뽑은 것 같고요. 감정가는 이제 건물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더 셉니다. 신축이라고 봐서. 그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참고사항을 한번 읽어볼게요. 둘째 줄. 건축물 대장에 입안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음이라고 돼 있죠. 아,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2층 여기는 입안 건축물 딱지가 붙어 있네요. 그죠? 이게 뭐죠? 근생인데 주거용으로 쓰는 거죠. 무단 용도 변경이다.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 보면 무단 용도 변경인데 건축가 1년 번호 나오고 2017년 8월 8일 날 들통났다 이 뜻입니다. 17년도. 그러면 들통나고 나서 23년도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5년째 되는 거예요. 입안 건축물 표기가 됐고 그 다음에 뒤에 가면 202호, 202호 4개의 호가 있어요. 203, 204 근생시설로 건축이 됐는데 주택으로 무단 용도 변경되었다고 나와 있다 이 뜻입니다. 조사되었는 바 본 감정에서는 현재 이용 상황 등을 종합 참작해서 평가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적법성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 원상 회복 의무 발생 여부 등 재반 사항은 경매 참여할 때 행정기관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라 이런 거고요.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공부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지만 그렇게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주거지로 이용하고 있다. 이게 무단 용도 변경이고 밑에 보시면 본 물건은 공부상과 현황상 물건 상태가 다르니까 확인하시고 들어오시라 그런 얘기고요. 물건에 대한 걸 좀 더 보도록 하죠. 좀 더 보는데 뭐냐면 뒤에 가시면 입지를 잠깐 보면 입지는 저기 지도 나와 있는 거 있죠.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지도 나와 있는 거 보면 까치산역에서 한 500m, 600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세권의 끝자락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 저 지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물건은 보통 빌라들이 경매 많이 나오는 것은 역세권에 아주 초역세권에 있는 것들은 잘 안 나오고요. 보통 역세권 벗어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그 중에 또 나오는 거 보면 좀 끝자락에 있는 것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보면 근린생활시설, 근생 빌라인데 역세권, 초역세권은 아니고 좀 입지가 조금 들어가 있다는 거 하고 신축이긴 하고
면적은 조금 적고 일반 건축물 붙어 있고. 예, 그러니까 뭐 매력적인 물건은 아닙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입찰가 같은 거 한번 정해보려고 해요. 정해보려고 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건 세입자가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가 일반 건축물 때문에 이행 강제금이 문제가 되고 두 가지가 문제가 되겠죠. 예. 일단 두 개 중에서 이행 강제금을 먼저 해봐요. 이행 강제금은 무단 용도 변경인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이에요. 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 곱하기 위반 면적 곱하기 10분의 1 그 다음에 곱하기 2분의 1 감경이요 감경 이렇게. 그럼 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을 요걸 찾아가 보는데요. 여러분 이제 그 어디냐면 요게 제가 다 이렇게 보니까 사실 상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준 시가 기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 그건 없더라고요. 나온 게 없고 다세대 주택에 대한 공시 가격은 있더라고요. 오히려 이게 지금 실제 용도가 이제 다세대로 써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세대 주택으로 공시 가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 보시냐면 아까 그 저기 뭐요? 부동산 감정원, 부동산 원이 있잖아요. 아까 그 뭐죠? R23인가 이렇게 된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된 거. 여기 가셔가지고 요 집원을 치시는데 공시가격란에서 한번 쳐보세요. 공시가격. 상가 오피스텔 가지 마시고 거기 가면 이제 분류상 아파트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 말고 옆에 뭐가 있냐면 연립주택 다세대가 있죠. 거기를 클릭하시고 동은 뭘 치셔야 되냐면 동은 화곡동이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화곡동을 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이제 그 빌라 명칭 가지고 검색하게 돼 있잖아요. 그 빌라 명칭을 보니까 벨라 하우스 비읍자를 찾아가 보셔야 돼. 비읍자를 찾아가 보면 네, 번지 쳐도 되고요. 벨라 하우스를 치면 204호를 또 검색을 하셔야지. 없어요? 안 나와요? 304호 찍었어요. 없어요. 호수가 3 찍고 있어요. 거기는 거기 204호 안 나와요? 진짜요? 아무것도 없어요? 상가는 없어서는 위텍스나 홈텍스에서 상가? 원래 그렇죠. 홈택스가 아니고 그 기준시가 기준 하는 거 원래가. 근데 그 기준시가가 안 나오더라고. 201호인가만 나오고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고. 자, 그러면 204호 나 봤는데 어디서 봤지? 그럼 이거 아니고 그러면 아닌데. 그 부동산은 거기 안 나와요? 진짜로? 204호 안 나와요? 204호 없어요? 잘못됐네요. 같은 근생인데? 그런데 면적이 있잖아요. 면적이 얼마예요? 공용 면적까지 치면 203호나 이런 거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면적이? 304호랑 비슷해요? 거기가 비슷해요. 아까 우리 204호죠. 203호는 어떻게 나와요? 나와요? 203호는? 조금 커요? 202호는요? 더 크다고 지금 생각하시는데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면적은 30 얼마지만 공용 부분 면적을 더하셔야 돼. 이게 보시면 어디서 볼 거냐면 여러분 더 크다고 지금 생각했죠 방금 전에. 그걸 본 건 아니죠. 아까 디스코 가서 한번 보세요. 디스코 가셔서. 디스코 있잖아요. 건축물 정보. 디스크에서 건축물 정보를 가보셔요.
그럼 이게 204호는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서 아까. 204호 나올 거 아니에요? 디스코에서 건축물 정보 가서 204호 나오잖아요? 나오면 전위 부분이 35.53이고 공용 부분이 8.14잖아요. 이거 합치면 아까하고 비슷하잖아, 면적이. 근데 여기도 전용으로 나오는데요. 전용은 얼마예요, 이거 전용은? 203호요? 46. 204호가 46으로 나와? 203호요. 204호는 안 나와요. 204호는 전용이 안 나오고 전용, 공용. 이쪽이 더 큰가? 이게 여기서도 보면 203호는 달라요. 203호는 25.6에다가 203호는 더 적네? 202로 한번 가봐요. 202로는 35. 뭐 똑같네. 201호랑 똑같네요. 그럼 얘 공시가 봐봐. 아니 공시가격 봐봐. 얘 공시가 201호의 공시가격 한번 봐봐요. 지금 보다 보니까 204호에 대한 게 안 나와서 이게 204호 물건이잖아요. 근데 요 지금 보면 요 시가 표준이라는 요 공시가격이 204호는 안 나오고 204호하고 면적이 같은 게 201호래요, 여러분. 그럼 201호에 대한 공시가격 나온 금액이 얼마예요? 얼마예요? 없어요? 1억 4,800. 201호 거. 못 찾을 수가 없는데? 201호 거 보면 밑에 나오는데? 2억 4,100이죠? 이건 옛날 건데? 아닌데? 이거 아니었는데? 다시 봐봐요. 아, 이 벨라우스가 엄청 많아요. 3-16으로 하면 2층이 안 나와요. 벨라우스가 하나, 둘, 벨라우스만 해도 한 5, 6개 나와서 미친. 이게 번지가 맞는 걸 치면 2층이 아예 안 나와요. 그 2층이 안 나와요. 3층만. 그래요? 그게 이제 3층부터가 5대로 됐으니까 여기 나오고. 근데 저기 뭐냐, 기준시가 그거 확인하고 제가 기준시가 때문에 저기를 봤었거든요. 저기, 아까 저기 뭐냐, 상가하고 거기 쪽을 보니까 거기는 안 나오더라고 또. 상가 쪽에도 안 나왔었어요. 그럼 도대체 어디 가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STX 가가지고요. 네. 건물의 시가 표준액인데 202호거든요. 근데 어차피 여기에서 면적 나누고 나서 일반 건축물 그 면적만 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202호만 나오죠. 네. 다른 건 안 나오고. 네. 근데 면적이 좀 틀려요. 그러니까 다르다. 304호하고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정리합니다. 제가 그 잠깐 봤는데 그 착각을 했는데, 자, 결론은 뭐냐면 이게 근린 상가잖아요. 근린 상가니까 빌라 쪽으로 가시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상가나 오피스텔 쪽으로 가시는데, 관련해가지고 요게 어디냐면 그 서울에서 이텍스에서 본 거죠, 좀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텍스라고 하는 서울의 지방세 매기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까 지금 뭐가 있냐면 이 이텍스 뜬 것 중에 요거 여러분 말씀드려요. 이렇게 빗금 표시된 거 요걸 클릭을 하면 그때는 메뉴가 쭉 열리는데 그 메뉴 중에 부가 서비스가 있고, 부가 서비스, 이건 지금 보면 상가 점포일 때 지금 찾는 거예요. 부가 서비스 중에 주택 외 물건의 시가 표준액, 그러니까 그걸 찾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 가서 해당 주소를 치시는데, 해당 주소에서 이 벨라하우스에서 204호를 우리 보는 거잖아. 204호. 근데 나와 있는 게 202호밖에 없어요. 근데 면적은 조금 차이가 나요. 근데 큰 차이는 아니니까 요 202호 요거 갖고 요걸 대신해서 써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어차피 이게 대강 계산하는 게 돼서. 그럼 202호는 지금 이게 보니까 제가 보니까
3,727만 원 뭐 이렇게 돼요. 다시 해볼게요. 요게 얼마냐면 3,000 어디 갔어요? 펜. 요게 3,727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을 얘기하는 거니까 제곱미터가 40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으니까 40으로 나누는 거예요. 40제곱미터로 나눠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을 해보셔요. 집에서 들으신 분들은 천천히 하셔요. 요거 그대로 해서 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을 계산하니까 40제곱미터로 나누니까 거의 요거 100만 원 수준 아닌가? 100만 원도 안 될 것 같은데? 90 몇만 원? 얼마요? 93만 원. 요거 요렇게 나눠보니까 93만 원 나온대요. 93만 원. 그럼 93만 원에다가 위반 면적을 곱하시는 거예요. 위반 면적은 여기 지금 우리 경매 기록에 있는 것 중에서 위반 면적이 이게 얼마냐면 35.53인가 그러죠. 35.53을 곱하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요 금액에다가 위반 면적인 35.53을 곱하시고 곱하기 10분의 1로 하시면 여기까지 금액은 얼마 나와요? 계산기를 갖다 갖고 계신 분은 329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10분의 1도 한 거죠. 그런데 그거의 절반 정도 되는 거니까 절반 그러면 저기 160 될 것 같아요. 160만 원. 이게 160만 원 1년에 160 이렇게 되는 거죠. 1년에 160이다 그러면 이제 내역연수로 20년으로 잡으면 160에 1600. 1600을 두 번 하니까 3200만 원 정도. 20년 치면 3200만 원 정도. 이게 지금 연수가 한 5년쯤 됐으니까 20년 정도 쳐주면 한 3200만 원 정도. 남은 기간 쳐주는 거니까. 그러면 20년 쳐줘도 한 25, 6년 쳐준 거예요. 30년 가까이 되는데 한 3200 정도는 마이너스가 되는 게 일단 정상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한 3200 정도 마이너스다. 이 연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연 320. 아니. 저 금액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얼마야? 3200만 원 정도. 응? 아니 근데 아니 금액으로 한 사람 20년 남은 기간 20년 내용 연수 건축 내용 연수 따지면 1년에 160이니까 10년이면 1600, 20년이면 3200. 그 3200 정도를 빼주자 이렇게. 뭐 또 30년 더 뺀다 그러면 4800, 5000까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하여간 최소한 이 정도는 빼줘야 될 것 같아요. 요거 계산하는 건 다른 계산하는 건 빼자고요. 요렇게만 계산하고. 근데 이게 이제 결정타가 아니죠. 요거 세입자. 요것만 놓고 보면 아까 금액이 얼마죠? 2억 1000이니까 한 3억 2천 이렇게 됐으니까 한 1억 7천? 1억 7천 정도면 요 이행강제금 해당되는 부분을 이제 흡수한다고 봐요. 1억 7천 정도 흡수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세입자가 있잖아요. 세입자. 세입자는 지금 이호경 씨가 있죠. 그렇죠? 이호경 씨가 세입자가 있는데 전입 날짜는 2017년 3월 13일. 그렇죠? 확정일자도 2017년 3월 13일 같은 날이에요. 그 다음에 배당 요구했고 배당 요구 종기도 지켰어. 근데 보증금이 얼마냐면 1억 7,500만 원 선이다. 근데 이 사람이 대항력도 있고 우선면허권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항력이 있는 건 등기부 보니까 등기부상 강서구청의 압류 등기가 만수 기준이잖아요. 날짜는 단페이지 나와 있죠. 2019년 2월 21일. 19년 2월 21일이니까 그거보다 이용호영 씨는 더 빨라. 17년이 더 빠르죠. 그래서 대항력이 있으니까 동시에 이 세입자는 이 세입자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망가지는 건데 이 세입자 같은 경우는 동시에
대항력도 있지만 배당요구에서 우선 면제권도 있다. 근데 배당요구 했기 때문에 배당에서 먼저 타봅니다. 근데 다 못하면 뭘 주장할 수 있어요? 대항력 주장할 수 있다. 배당에서도 1등이죠. 그러니까 이게 2억 1천 정도 됐는데 지금 2억 1천을 지금 진짜로 지금 생각을 해서 우리가 한 거잖아요, 사실은. 거기 좀 오류가 있을 수 있죠. 왜 그래요?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요것은 그 벨라 하우스에 대해서 그 이제 실거래가 같은 거 조율을 해보셔야 돼. 근데 빌라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를 조율해 볼 때 옛날 것들이 있고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지도 검색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이제 이걸로는 지도 검색이 잘 쉽지 않은데 PC로 할 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가서 검색할 때 위치가 나오는 그 지도 검색을 하셔가지고 왜냐면 입지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 가격을 따져보시는데 그 가격이 아마 2억 1천이 안 될 거예요. 네? 지금 2억 1천은 언제 시세냐면 2022년 초의 시세다 이거지. 근데 지금은 이제 2023년 1년 후잖아요. 그럼 가격이 올랐을까요?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 감정가는 2억 1천이다 그러면 지금은 그거보다 가격이 내렸을 거다. 그죠? 2억도 안 될 것 같다. 그죠? 2억 안 될, 그러니까 시세가 요게 감정가를 그대로 믿어줘가지고 제가 아까 1억 7천인가 이런 얘기 한 거고, 시세가 1억 9천이다 치면 어떻게 돼, 이제? 한 2억 정도 떨어졌다고 치면 1억 9천이다 그러면, 3천 올 때니까 1억 6천, 7천. 1억 6천 돼야 되겠네, 6천. 그죠? 그럼 1억 6천 돼야 이제 제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 이거 감안하면, 이거. 근데 여기에 지금 인수할 금액이 1억 7,500이 대항력이 있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1억 7,500이 대항력이 있어버리니까 저렇게 8,600이면 진짜 9천만 원 쓰고 낙찰을 받았다고 쳐요. 9천만 원 쓰고 낙찰을 받으면 당장 내는 돈은 9천만 원이지만 인수할 대항력이 있는 보증금이 1억 7,500까지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8,500만 원 인수해야 되니까 얼마로 낙찰을 받든 간에 인수금액까지 치면은 1억 7,500만 원은 캡이 씌워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시세로 봤을 때는 한 1억 9천 언저리가 된다면 요걸 감안해 버리면 1억 6천만 원 초반대가 될 건데 그러면 1억 6천 초반에는 도저히 받는 게 불가능하죠. 그럼 이게 뚝뚝뚝 떨어지는 것은 떨어지면 가격 메리트가 있는 게 아니고, 그죠? 들어올 사람이 계속 떨어져도 없어가지고, 낙찰가율이 10몇 프로, 6%까지 막 떨어지고 그래도 임자를 못 만들 거다. 왜냐면, 낙찰 받은 사람 무조건 1억 7,500을 내는 구조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물건이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물건은 이제 두 가지가 이제 핵심인데, 그 첫 번째는 이행 강제금 때문에 그거 부담하는 금액만큼 공제해 주는 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요 인수금액 때문에 적은 금액 낙찰을 받으면 이득을 볼 것 같은 금액처럼 보이지만 물어줄 금액 때문에 실제는 1억 7,500 이하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물건이다. 근데 시세는 적정 시세는 1억 7,500원 턱도 없다. 그 밑으로 가야 된다. 이행 강제금 때문에 그렇다. 예? 이런 구조죠. 자, 그리고 이제 다 했어요. 다 했는데 하나만 더 할게요. 그게 뭐냐면 이행 강제금은 여기 사는 사람이 계속 내는 거예요? 네, 그럼 그걸 알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알고 들어가야죠. 모르고 들어가면 바보고 거기 사는 사람이 계속 무는 겁니다. 세입자가요? 집주인이 아니라? 집주인이 무는 겁니다. 주인. 세입자가 내는 게 주인이 내는 거죠? 주인이 내는 거죠. 사는 세입자가 무는 게 아니고. 상가 같은 경우에 이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누가 물어요? 상가는. 건물주가 무는 거예요. 근데 건물주는 그 고지서 나오면 그걸 갖고 누구한테 쫓아가겠어요? 세입자 쫓아가지. 너 때문에 내가 이거 돈 낸다. 네가 내라. 그렇게 돼서 전가시키겠죠. 그죠? 근데 주택은 그런 게 안 되잖아요. 주택은 그거
그거 감안해서 월세나 보증금을 받잖아요. 빌라 확장되면 확장된 거 그대로 가격에 반영돼서 그만큼의 보증이나 월세를 받는 거니까 그건 주인이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상가하고 의미가 틀리죠. 자,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마지막으로 국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국세는 이제 세금을 물리는 건데 국세 금액이 커요. 보통은. 국세. 그러면 이게 어떤 게 되면 순서를 볼 때, 자, 요렇게요. 여기가 이제 세입자가 있어요. 근데 세입자가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전입신고 돼 있고, 확정일자가 돼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압류 등기가 그 다음에 돼 있는데, 이 압류 등기가 국세예요. 국세는 이제 나타날 때 무슨 세무서라고 등기부에 나와요. 국세예요. 그러면 요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1번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요것보다 빠르기 때문에 요 앞에 없다면 이 세입자는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돼요. 그래서 보증금이 만약에 2억이다 그러면 그 보증금 2억을 낙찰자가 물어주는 그런 구조가 돼요. 자, 근데 두 번째 빨간 걸로 해볼게요. 확정일자까지 받았고 배당 요구를 하면 이 세입자가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배당에서 탈 때는 우선 면적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우선 면적권을 탈 때는 배당에서 세입자 A가 1등으로 타고 또 B 국세 여기 세금 걷어가는 데서 두 번째 배당을 타고 이렇게 될 수도 있으나 대항력과는 다르게 여기 있는 요 세입자의 요 배당 요구에 따른 우선 면적권이 등수 매길 때는 등수에서는 둘이 경쟁을 할 때 압류 등기된 시점과 확정일자 받은 시점 가지고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이 국세 같은 경우는 언제가 될지 모르나 이 국세는 법정 기일 기준에서 배당 순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법정기일이 이 국세의 법정기일이 얘보다 세입자 이거보다 빠르면 배당 탈 때는 여기가 먼저 받아가요. 여기가 먼저 받아가고 세입자는 그 다음이에요. 그럼 법정기일이 뭐냐? 납세 세금 내라는 고지서 발송일이에요. 그러면 고지서 발송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세금 안 내면 압류로 들어가요. 구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부에 눈에 보이게 나오는 것은 요 압류 등기인데 압류 등기된 것보다 더 빠른 시점에 그때 등수로 배당을 탈 수 있다고 하는 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지방세 말고 국세만 그러면 지방세도 똑같아요. 그런데 세금은 똑같은데 지방세는 액수가 적어요. 그래서 큰 문제가 안 돼요. 액수가 뭐 재산세 같은 거니까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될 수 있는데 이건 잘못하면 억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법정기일이 얘보다 늦어. 그러면 문제가 안 돼요. 세입자보다 늦으니까 아무리 세입자가 대항력이 있다고 해도 이거보다 늦으면 그건 당연히 권리분석상 우리가 착각을 안 해요. 그런데 얘가 빨라버리게 되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압류채권이 1억이라고 쳐봐요. 여기 2억이고. 그러면 이랬을 때 이 세입자는 분석할 때 A는 대항력이 있냐 이렇게 분석을 하면 대항력이 있냐고 있지. 대항력은 이것 갖고 볼 수가 없어요. 등기부에 안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요거 기준이야. 대항력은 있는데 우선 면적권이 있냐 그러면 우선 면적권은 전, 확, 배니까 있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등수가 문제지. 등수가 만약에 법정기일이 이렇게 앞에 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케이스는 먼저 적어보면 B가 1억을 먼저 가져가고 그 다음에 A가 2억을 가져가는 순서가 되는 거예요. 요 케이스는. 근데 법정기일이 만약에 요 세입자보다 늦는다면 요 사이에 있다면 그때는 배당이 A가 얼마를 가져가고요. 2억, B가 얼마 가져가요? 세금 1억 가져가는 거예요. 법정기일이 요 밑에 있으면.
요 밑에 여기가 위에 있지 않고 위에 있을 때는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비교하면 여기 보면 B가 1억이잖아. B가 1억을 먼저 빼가. 그리고 그 다음에 A가 2억을 가져가. 근데 이제 여기 낙찰가가 요때 낙찰 받는 사람이 1억 5천에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2억에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2억에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낙찰 받은 사람 2억을 냈는데 1등으로 요 사람이 배당을 2억을 다 받아가니까 나는 물어줄 돈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2억에 받은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배당 등수가 B가 더 빠르대. B가. 그럼 B가 1억을 먼저 가져가면 A는 2억 중에서 이게 배당금이 되잖아요. 2억 중에서 얼마를 빼가는 거예요? B가 1억 가져가면 A는 얼마밖에 못 받아요? 배당에서 1억밖에 못 받죠. 그럼 마이너스 1억이 돼요. 그럼 못 받은 것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은 지금 2억에 받았지만 알게 모르게 1억을 더 물어줄 돈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럼 2억에 받았다고 잘 받았다 생각했는데 3억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제일 문제되는 케이스죠. 억울할 수 있죠. 왜요? 자기는 이게 안 보였는데 이렇다는 거지 나중에. 그러면 이거 봤을 때는 2억은 다 받아가고 나는 더 이상 물어줄 돈이 없다고 생각하고 흔쾌히 받았는데 사고가 나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받던 대로 이렇게 되면 2억의 배당을 2억에 만약에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배당금이 2억일 텐데 그 배당금 2억을 세입자가 2억을 다 뽑아가잖아요. 그럼 마저 이렇게 대항력을 주장할 여지가 없으니까 낙찰자는 더 물어줄 돈이 없잖아요. 이건 문제가 없는 케이스잖아요. 그러면 이게 법정길이 여기보다 빠를지 늦을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 알기 힘들다고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알기 힘들어. 그러니까 여기 국세나 지방세 같은 세금 나왔을 때 문제되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요. 딱 한 가지 케이스예요. 선순위 세입자가 있고 대항력도 있으면서 우선 면허권도 있는 케이스일 때만 문제가 돼요. 그 밖에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국세나 지방세 같은 게 법정기일 기준에서 배당을 타간다는 게 문제가 되는 케이스는 대항력이 있으면서 우선 면허권도 있는 배당에서 1등으로 배당받는 그 경우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받으신 자료 중에 제 앞에 문정동 패밀리 아파트가 있잖아요. 패밀리 아파트 보시면 거기 국세 있어요, 없어요? 제일 첫 페이지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태우 나오고 상속받고 그다음에 제일 밑에 가면 강동 세무서장 압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국세는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위에 세입자가 없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 배당을 누가 먼저 받아가도 나는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한테 안 달라드니까. 문제없는 케이스예요. 국세가 세금이. 자, 두 번째 사례로 가봐요. 두 번째 사례는 요게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예요. 여기 국세 그런 거 있는가 보세요. 국세. 지방세도 똑같이 되는데 지방세는 액수가 적어서 지금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실수해도.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국세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문제 안 되고. 자, 세 번째 사례로 가봐요. 세 번째 사례 찬찬히 넘기면서. 국세 있어요, 없어요? 뒷페이지 가면 있잖아요? 뒷페이지 가면 있죠? 의정부 세무서장 해서 압류 등기 2021년 12월 16일, 그죠? 그러면 이게 배당받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느냐? 문제 되려면 세입자 있어야 돼요. 세입자 있죠? 세입자가 있는데 이 세입자가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죠. 왜냐면 이게 한교동 씨가 건재당이 개인 건재당이어서 이거 진짜잖아요, 이 사람. 근데 대항력만 있지 우선 면허권 없죠? 그럼 우리가 이거 들어갈 때는 무조건 이 사람 보증금 아까 6억 5천인가? 그 무조건 인수하는 걸로 생각하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실수할 리가 없죠. 착각할 리가 없다고. 이게 또 문제가 안 되지. 문제가 되는 케이스는 어떤 경우라고 그랬어요? 대항력도 있고 우선 면허권도 1등인 케이스에서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국세 같은 게.
그 다음에 네 번째 케이스로 가봐요. 네 번째 케이스 없죠? 세 개밖에 없네. 그러면 마지막에 한 빌라 보세요, 빌라. 어학동 빌라. 빌라 같은 경우에 보면 등기부를 보니까 등기부에 뭐가 나와요? 등기부에 저 압류 등기 세금 중에 뭐 지방세도 문제가 되지만 지방세는 문제 액수가 안 크니까 국세 혹시 있어요? 국세? 있잖아요. 의정부 세무서장에 국세가 있잖아요. 언제죠? 22년 5월 17일 국세잖아요. 액수가 크기 때문에 국세만 보는 거예요. 지방세도 똑같아요. 그런데 앞쪽에 선순위 세입자가 있어요? 있죠. 선순위 세입자가 있죠. 대항력도 있고 우선 면접권도 있고 배당 요구했죠. 배당 요구했다. 배당해서 다 타보고 못하면 대항력을 정할 수 있는 케이스잖아요. 그럼 이때 국세가 문제가 되지. 세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거의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 그렇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전입 신고된 날짜랑 세입자 날짜랑 국세에 그 압류 등기된 날짜가 2년 넘어간 그 기간이면 거의 법정기일이 세입자가 빨라요. 법정기일보다 세입자가 빠르다고. 그러니까 문제되는 케이스 있긴 한데 이게 시간차가 그렇게 많이 안 납니다. 1, 2년 나는 거지. 혹시 모르겠지만 그래서 느낌상 딱 보는 순간에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은 하지만 기간이 많아서 현실적으로는 거의 문제될, 지금 몇 년 차이 나요? 5년 차이 나면 거의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마지막까지 열심히 들으신 여러분들한테 감사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저보다 더 훌륭한 경미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